자, 이번에는 부동산 공부 시작할 때 그리고 투자할 때 잘 모르는 상태라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함정, 폭탄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는 강의 듣고 책 읽고 하다 보면 나도 금방이라도 부자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실패 크게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인이라면 절대 조심해야 될 거, 가까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하리님이 최근에 좀 좋은 어떤 사례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이제 부모님 사례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부모님이 그거를 다 만나신 부모님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만났어? 네, 다 어떤 만나셨어요. 것들을? 네. 예를 들면은 지주택을 만나셨고 원수에게만 권한다는 네, 지주택. 네. 그리고 신도시에서 상가를 매입을 하셨고 상가 분양. 네, 그 분양을 받아서 매수를 하시고 상가 분양은 특히 신도시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맞으셨고. 네, 그리고 토지로 기회부동산으로 토지까지 사신 아이고. 아버님이 계셨어요. 가장 센 거 네. 3콤보를 다 당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얼마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고 싶으시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이렇게 해보신 건데 하필이면 그거를 다 하나씩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토지를 사실 때는 사실은 그게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맞아요. 본인이 직접 그거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기획부동산을 만나서 정말 팔지도 못하는 그런 땅을 또 보유를 하게 되셨고 또 신도시 상가 가면 얼마나 예쁘고 또 삐까뻔쩍하게 잘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그 말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이거 사면 이익 수익률 엄청 좋게 나오고 노후에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월세 현금 흐름 가지고 있으면은 노후가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듣고 결국에는 또 마지막으로는 지주택까지 만나셔서 아니 그 3콤보를 이렇게 다 당하셨으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셨을 건데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다행히 지주택은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주택은?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래서 그 집에 현재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고 저희랑 이제 뭐 줌 같은 거 할 때도 여기가 거기예요. 막 웃으면서 여기가 거기예요. 그냥 말하시긴 하는데 다행이에요. 네. 지역주택조합은 확률적으로 10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돈만 많이 묶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 그 확률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십니다. 그 기획부동산에 토지 사신 얘기 하셨는데 이게 참 일반적으로 봐서는 잘 안 믿기거든요. 저런 거에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게 심심하면 터지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세종시인가? 그쪽에 기획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활기를 펴고 있고 되게 너무 많은 분들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걸 잘 모르고 좀 또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하는 토지들의 일반적인 특성만 잘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임야나 뭐 논밭 이런 것들을 크게 삽니다. 뭐 경매로 사든 매매로 사든 싸게 크게 사서 얘들을 다 쪼개요. 쪼개는데 보통 한 필지, 두 필지짜리를 사서 여러 개 막 100개, 200개로 쪼개기 때문에 대부분 지분으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등기부등본도 떼봐야 되고 떼봤는데 만약에 뭐 100분의 1 지분이다 이러면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사실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찾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동네 공인중개사분들을 대동해서 해서 반드시 현장을 가보고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거 제 친척분이 당한 건데 이분도 뭐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땅이다라고 친한 분에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리고 거래를 했어요. 7천만 원에 샀어 땅을. 지분 땅을 샀는데 사고 나중에 1년 뒤에 그제서야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절벽인 거예요. 절벽.
절벽인 땅을 뭐 100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당 7천만 원, 8천만 원씩 다 판 건데 저는 이런 경우는 사실 산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판매하는 사람 말만 덜컥 믿고 샀으니까 이런 거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언뜻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강의를 특강을 했었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그 수강생분 한 분이 그 다다음 날인가 한 며칠 있다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아무래도 너무 좀 겁이 나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줬다고 하시면서 했는데 이제 부동산 특강을 들으시고 부동산 관심이 갑자기 엄청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공교롭게도 이런 기획부동산에서 이건 토지가 아니라 이제 아파트를 기획부동산에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뭐 이렇게 얼마를 투자하시면 뭐 월세가 얼마 이렇게 남고 뭐 이렇게 홍보를 했겠죠. 그런데 어디를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말씀드렸더니 그때가 한 18년도, 19년도 엄청 뜨거울 때지 않습니까? 경기도 포천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 포천이라는 이야기 들을 때부터 이제 좀 감이 왔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셔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뭐 지인들 좀 통해 가지고 어떻게 조금 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계약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특히 불인이들에는 되게 막 조급하잖아요. 빨리 뭐 하나 해보고 싶고 뭐 하나 경험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전화를 저도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냐 하고 계속 들어보긴 해요. 그러면 진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화가 오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는 걸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호재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얼마나 이게 시세 차익을 볼지언정 또 크게 오를지언정 그냥 기획부동산은 전화를 끊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전화가 이제 많이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 여러 군데 이런 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는 대부분 이 전화 받은 쪽에 좋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좋은 일이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전화가 온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잘 팔리고 하면은 전화를 하면서까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고 또 굉장히 말 잘하고 그러시는 분을 만나면 하는 느낌이 잠깐 들어서 한번 이제 미팅이라도 하러 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초보이신 분들은 계약을 하게 되는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고 왜 우리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송혜구 작가님의 김부장 이야기 그 책에도 보면은 신도시 상가 딱 계약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 김부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다가 그래 다시 나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계약하러 가서 만났는데 막 설명을 하는 거에 결국에는 그 사인을 넘어가죠.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아우 속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저도 2015년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네, 하도 오라고 해서 한 가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설명도 잘해주고 하니까 되게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을 못 가게 계속 말을 막는 거예요. 맞아.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람을 어디 이제 호실 같은데 들어가게 맞아요. 하면 이렇게 문을 막고 앉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신대요. 이렇게 그냥 쉽게 나가지 못하게. 얘기 자기가 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좀 들어라. 라는 식으로 해서. 네. 그 상가 얘기 좀 하면 사실 불인이 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상가 분양은 일단은 건드리면 안 돼요. 상가는 그 속성상 주택보다 한 3배 내지 5배는 어렵다고 보면 정확히 맞아요. 이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조차도 상가 잘못 접근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상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다 정해져 있고 일반인이 봐도 뭐가 좋고 뭐가 비싸고 싼지가 어느 정도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거의 정찰제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파트는 뭐 잘못 사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가는 완전히 다르죠. 상가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없잖아요. 정찰제라는 게 없고 시세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권이라든지 그 개별 상가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거든. 같은 건물 안에서도 얼마나 시인성이 좋냐, 사람들 동선이
거기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같은 건물 안에서도 2배, 3배 막 벌어지고 시인성이 뭐예요? 눈에서 보이는 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상가는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로변에 있는 요 전면 상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같은 건물인데 만약에 후면이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저 뒤편에 있는 그런 상가들은 가격이 반값 이하로 훅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분양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분양받을 때는 그 조감도만 보고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지어지고 난 뒤에는 그 조감도 그림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 상가를 분양하는 그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가 나중에 막 유동인구도 엄청 날 것이고, 그 조감도 보면 왜 그 건물만 크게 그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막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지. 물론 그 분양하는 상가 분양 물건이 모두 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그 실제 나중에 지어질 가치보다 부풀려진 금액, 또 부풀려진 홍보, 설명 이런 걸 보고서 덜컥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특히 신도시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허허벌판인 땅 위에 거기다가 지금 막 건물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어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지, 어디가 상가가 잘 될지는 나중에 지어져 봐야 아는 건데, 진짜 그 희망회로만 열심히 돌리고 그 분양사의 말만 듣고 덜컥 분양받았다가는 나중에 딱 지어봤는데 우리 상가 앞으로 사람들 많이 다닌다 그래서 받았는데 우리 상가 앞으로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게 동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동선이.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새 아파트야, 신도시에. 거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역세권 새 아파트고 이 역출입구에서 이 상가가 되게 가까워요. 그럼 이것만 보고도 대충 상가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 전면 라인 상가들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인기리에 분양을 다 했죠. 근데 정작 나중에 다 아파트 지어지고 상가 다 들어오고 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 그쪽은 역 출입구에서 가깝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다녀. 다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상가들은 다 망했어요. 지금 벌써 입주한 지 7, 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어떤 상가들은 지금 7, 8년 동안 공실인 것들이 수두룩한 거죠. 근데 그런 상가를 하나당 10억씩 분양받은 거예요. 전 재산 들여서 거기 분양받았다가 한 방에 전 재산을 날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상가는 저는 잘 모른다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더라도 이미 다 지어진 거, 그리고 상권도 좋고 누가 봐도 부동산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좋은 거, 그런 거를 제값 주고 저는 사기를 권유합니다. 잘 모를 때는 상가 분양 같은 거 안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필히 대출이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돈을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보다는 얼마 정도라도 많은 돈이 또 대출로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임대료로 이렇게 보증금으로 받으시기는 하지만, 이런 요새같이 금리가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일 때는 안 나갔는데 이자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 네, 진짜 거의 임대료로 뭐기 충당이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목돈도 들어갔는데 매달 돈도 또 들어가야 돼. 네, 관리비도 내래. 나 쓰지도 않고 있는데. 1, 2, 3 펀치 다 받는 거지.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번 고금리 상황에서 또 가격도 급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당하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인이 분들은 모르면 안 하면 돼요. 너무 용감하게 하지 말고. 불인이분들은 처음에 그냥 아파트 투자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파트 강사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부터 조금씩 단계를 넓혀가고,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자산 형성이 되면 경험을 쌓고 그때 이제 조금씩 상가나 이런 것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정도 경험 쌓아야지 상가로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투자,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일반 아파트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한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이 벽을 조금 넘지 못할 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수익형, 월 수익형 이렇게 필요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상가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투자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상가에서 본인이 장사를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상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죠? 어떤 상가가 좋은 상가고 어떤 상가가 사면 안 되는 상가인지를 해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주택 투자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상가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분들이 하면 좋죠. 근데 모르면 일단은 공부가 안 되셨으면 안 하는 게 낫다.